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떻게 일어나셨나요? 보일러 타이머를 맞춰두셨거나 추워서 급하게 온도를 올리셨을 겁니다. 이중창을 닫아도 찬바람이 스며들고 난방을 끄면 몇 시간 만에 실내가 얼어붙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600년 전 조선시대 사람들은 전기도 가스도 없이 이 추위를 어떻게 견뎠을까요? 더 놀라운 건 조선 이전인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우리 조상들은 바닥이 아니라 침대에서 잤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왜, 어떻게 온돌이 한국인의 난방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된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난방 기술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기후 변화가 어떻게 한 나라의 주거 문화 전체를 바꿔놓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자,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려시대로 가볼까요? 고려 귀족들은 평상이라는 나무 침대에서 생활했습니다. 높이가 한 30cm에서 40cm 정도 되는 침대였죠. 두꺼운 이불을 깔고 그 위에서 잤습니다. 온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주로 서민층이나 북쪽 지방에서만 사용했습니다. 귀족들은 온도를 격식 없는 서민 난방쯤으로 여겼거든요. 고려 궁궐 유적지를 발굴해보면요. 평상 흔적이 온돌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침대 문화가 주류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고려 귀족들은 온돌을 안 썼을까요? 보수적이어서?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 기후에서는 침대만으로도 충분히 겨울을 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려시대는 이른바 중세온난기라는 시기였습니다. 서기 900년부터 1300년까지요. 지금보다 평균 기온이 1도에서 2도 정도 높았습니다. 겨울도 상대적으로 온화했죠. 개경, 지금의 개성 지역 겨울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를 넘는 날이 드물었다고 합니다. 춥긴 했지만 견딜만 했던 거예요. 고려, 귀족의 저택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넓은 대청마루가 있고 방에는 나무 평상이 놓여 있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깔고 그 위에서 잠을 잤죠. 춥긴 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물론 일부 부엌 옆방에는 쪽구들이라는 게 있었어요. 부뚜막과 연결된 원시적인 온돌이었죠. 그런데 이게 방 전체를 데우는 게 아니라 아궁이 가까운 한쪽 귀퉁이만 따뜻했습니다. 귀족들은 이런 쪽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격식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1400년대 초반부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요. 전에 없던 혹한이다. 강이 얼어서 사람이 건널 수 있을 정도다, 이런 기록들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태종 13년, 서기 1413년 겨울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강이 완전히 얼어붙어서 수레가 다닐 수 있었다. 한강이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겁니다. 요즘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게 바로 소빙하기라고 불리는 전 지구적 한랭기의 시작이었습니다. 1400년부터 약 450년간 지속됐죠. 유럽에서는 템스강이 얼어붙었고요. 중국에서는 양자강 하류까지 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요. 조선 초기 서울, 그러니까 한양 지역의 겨울 평균 기온이 고려시대보다 3도에서 4도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영하 14도가 예사롭지 않듯이 당시 사람들에게 영하 15도, 20도는 생존의 문제였던 겁니다. 조선 초기 한양에 새로 지어진 양반 가옥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처음엔 고려시대처럼 평상을 놓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이불을 두껍게 덮어도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겁니다. 특히 밤에는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방 안에 숨결이 하얗게 맺혀 있고 벽에는 서리가 끼어 있었죠. 노인과 아이들이 동사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살기 위해 선택을 합니다. 평상을 치우고 방 전체에 구두를 깔기 시작한 겁니다. 격식?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었죠. 살아야 격식도 지키는 거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왕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세종 12년, 서기 1430년입니다. 세종이 명을 내립니다. 궁궐 온도를 계량하라. 단순한 보수가 아니었습니다. 기존 쪽구들을 방 전체를 데우는 전온돌로 전환하라는 명령이었죠. 전국에서 최고의 석공,
벽돌궁, 장인들이 궁궐로 불려왔습니다. 세종은 왜 이렇게까지 온돌에 신경을 썼을까요? 세종실록 23년 서기 1441년 기록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추위로 인한 백성의 고통이 심하니 각 고을에서 온돌 보급을 권장하라. 세종은 추위가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국가 생산력 문제라고 본 겁니다. 백성들이 동사하거나 병들면 농사를 짓지 못하고 군역도 수행할 수 없잖아요. 궁궐 건설 현장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수십 명의 장인들이 모여서 실험을 반복합니다. 처음엔 고래, 그러니까 연기가 지나가는 통로를 일자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한쪽은 너무 뜨겁고 반대편은 차가운 겁니다. 그래서 고래를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어때요? 열이 방 전체로 고르게 퍼집니다. 성공입니다. 구들장, 그러니까 바닥을 덮는 돌의 두께도 중요했습니다. 너무 두꺼우면 열이 위로 올라오지 않고요. 너무 얇으면 금방 깨져버립니다. 수백 번의 시행착오 끝에 알아냈습니다. 15cm에서 20cm가 최적이다. 함실아궁이라는 것도 이 시기에 발명됩니다. 함실아궁이가 뭐냐면요. 땅을 깊게 파서 만든 아궁이입니다. 보통 아궁이는 지면과 높이가 같잖아요. 그런데 함실아궁이는 지면보다 1m 정도 아래에 만듭니다. 왜 이렇게 깊이 팠을까요? 깊은 곳에서 타는 불은 더 강하고 오래 갔습니다. 실험 결과 일반 아궁이보다 열효율이 30%나 높았어요. 같은 양의 나무로 훨씬 오래 난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안전성도 높았습니다. 불씨가 밖으로 튀는 걸 막을 수 있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쓰는 보일러 기술도 누군가의 실험 끝에 나온 거잖아요. 600년 전 조선의 장인들도 똑같이 고민하고 실패하며 발전시켰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온돌의 발전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려 이전 시기. 쪽구들이라는 원시적인 온돌이 있었습니다. 방 일부만 따뜻했고 주로 서민들이 사용했죠. 두 번째, 조선 초기. 전온돌이 등장합니다. 방 전체를 데우는 온돌이에요. 양반들도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온돌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세종 이후 온돌 기술이 표준화됩니다. 함실아궁이, 구불구불한 고래, 표준화된 구들장. 이 기술들이 완성되죠. 핵심 전환점은 뭐였을까요? 기후입니다. 소빙하기가 1400년부터 시작됐고요. 국가 정책입니다. 세종이 1430년부터 1441년까지 온돌 보급을 적극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인식의 변화입니다. 온돌은 서민용이라는 생각에서 온돌은 합리적 선택으로 바뀐 거죠. 여기서부터는 인물보다 구조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온돌이 전국으로 퍼진 건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추위라는 환경 압력 때문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궁궐 온돌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경복궁 교태전을 예로 들어볼게요. 왕비의 침전이었습니다. 면적이 100평이 넘었습니다. 방이 12개였어요. 이 모든 방을 온돌로 데워야 했던 겁니다. 일반 가옥은 방 한두 개만 데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궁궐은 수백 개 방을 동시에 따뜻하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임금과 왕비, 대전, 편전, 침전, 모든 곳이 24시간 온기가 유지되어야 했어요. 단순히 큰 온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루에 소나무 100단이 필요했습니다. 무게로 따지면 약 2톤이에요. 1년이면 36,000단, 무게로는 700톤이 넘는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이 온도를 누가 관리했을까요? 궁녀들이었습니다. 불을 관리하는 전문 궁녀들을 화방라인이라고 불렀어요. 경복궁에만 50명이 넘었고 창덕궁에도 4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화방라인의 하루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새벽 4시, 아직 깜깜할 때 일어납니다. 임금이 기상하는 시간이 새벽 5시 정도였거든요. 그 전에 방을 충분히 따뜻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한 벌을 받았습니다. 아궁이마다 참나무를 넣고 불을 지핍니다. 참나무는 불이 오래가지만 처음 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소나무로 불씨를 살린 다음에 참나무를 올렸습니다.
하루에 4번 불을 지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밤에 한 번 더. 겨울철엔 쉬는 날이 없었어요. 손은 어땠을까요? 화상과 동상이 반복되어서 거칠어졌습니다. 연간 700톤의 나무를 어디서 구했을까요? 주로 경기도와 강원도 산에서 베어왔습니다. 이건 역시 백성들의 부역이었어요. 소달구지에 실어 날랐는데 먼 곳에서 오려면 며칠씩 걸리는 고된 일이었죠. 조선왕조실록 성종 12년 서기 1481년 10월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경기도 백성들이 땔감 부역으로 너무 고통받고 있다는 상소가 올라왔어요. 성종이 이걸 걱정해서 부역을 줄이라는 명을 내렸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궁궐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궁궐의 따뜻함은 기술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십 명의 노동과 수백 가구의 부역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했던 겁니다. 궁궐에서 완성된 온돌 기술은 점차 민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500년대 중반쯤 되면 양반 99% 이상이 온돌을 사용했습니다. 1600년대가 되면 서민 가옥에도 온돌이 보편화됩니다. 함경도나 평안도 같은 북부지방은 조선 초기부터 온돌 100%였어요. 워낙 추웠으니까요. 왜 이렇게 빠르게 퍼졌을까요? 온돌 기술이 표준화되면서 비용이 낮아졌습니다. 온돌을 전문으로 만드는 장인들이 생겨났어요. 이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온돌을 설치해 줬습니다. 또 추위가 계속되면서 온돌이 아니면 겨울을 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됐죠. 더 이상 격식 없는 난방이 아니라 필수 생존 장치가 된 겁니다. 1600년대 경상도 어느 마을, 농가 한 채를 들여다볼까요? 10년 전만 해도 방 한쪽에만 쪽구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방 전체가 온돌입니다. 구들장은 궁궐처럼 고급 화강암이 아니에요. 근처 개천에서 주운 강돌입니다. 그래도 충분히 따뜻했어요. 아궁이도 함실아궁이가 아니라 지면과 같은 높이였지만 고래는 구불구불하게 만들었습니다. 궁궐 기술이 민간으로 내려온 거죠. 땔감은 어떻게 했을까요? 부엌에서 밥 짓는 불과 공유했습니다. 아침, 저녁 2끼 밥을 지으면 그 열기로 하루를 버텼어요. 추운 날은 나뭇가지라도 더 태웠고요. 기술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궁궐에서 완성된 온돌이 양반집을 거쳐 서민 가옥까지 퍼지는데 약 200년이 걸렸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난방 방식만 바꾼 게 아닙니다. 한국인의 생활 방식 자체를 바꿨어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침대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불만 깔면 됐어요. 의자도 필요 없었습니다. 바닥에 앉아도 따뜻했으니까요. 책상도 높은 책상이 아니라 좌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도 온돌에서 비롯됐어요. 생각해보세요.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구들장이 더러워지고 장판지가 찢어지잖아요.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가 정착된 겁니다. 조선 후기 한양의 어느 양반 가옥을 상상해 볼까요? 사랑방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방에 올라앉습니다. 따뜻한 바닥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유럽처럼 벽난로 앞에 의자를 놓고 앉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손님이 모두 바닥에 둘러앉는 겁니다. 이게 600년간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거실 소파보다 바닥에 앉는 걸 편하게 느끼잖아요. 왜 그럴까요? 온돌이 만든 유전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따뜻한 바닥에서 일어난 그 순간 600년 역사가 함께 일어난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온돌은 1400년대 소빙학이라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서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세종시대에 기술이 표준화되었고 1600년대에는 전 계층으로 보급되어 한반도 전역의 보편 난방이 되었습니다. 온돌이 남긴 영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인의 주거 문화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좌식 생활, 신발을 벗는 문화, 바닥 중심 공간 구성. 이 모든 게 온돌에서 비롯됐어요. 둘째, 현대 바닥 난방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개발된 온수 난방은 조선 온돌의 원리를 그대로 계승했고요.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코리안 플로어 히팅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영하 14도에서 여러분을 깨운 건 보일러였지만 그 따뜻함의 뿌리는
600년 전 추위와 싸운 조선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이 역사는 결국 한 사람의 영웅담이라기보다 그 시대의 조건이 만든 선택의 기록입니다. 기후가 추워지자 침대를 버리고 온도를 택했고, 국가가 기술을 지원하며 보급했으며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여 생활문화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따뜻한 바닥엔 이런 역사가 깔려 있습니다. 오늘 세월 속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